꼴 사람만 왔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체 강아지도 이건 국민에서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원영쌤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게요? 그래. 뭐라 했지 방금? 그래, 폐라고 했지. 폐결의 관장.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머지 두 분은 살아남았지. 옛날에 폐결에 걸리면 쓰는 약이 있는데 무슨 약이든 내가 지금 잃어먹게 됐어요. 그걸 계속 쓰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약이 영향을 못 미치. 그걸 우리 아버지는 대구 시립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더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있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 네.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 시립병원인가 거기 입원에 계시는데 약이 더 이상 안 들어서 이제 나가라 했대. 나가서 이제 집에서 쉬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가끔 이제 정기 검진 받으러 가는데 어느 날 가니까 결핵균이 다 없어졌다. 더 이상 약이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시립병원 있을 때 목사님과 같이 있던 자기 또래의 청년은 죽었대. 원영쌤도 이제 젊을 때 20살 때인가? 그러니까 원영쌤이 37년생이니까 우리 목사님과 거의 나이가 비슷해. 맞나? 비슷하지. 37년생이야. 77세? 78세인가? 78? 78세. 네, 비슷하죠. 우리 목사님 37년생인가 38년생이에요. 근데 원영쌤도 이제 그 폐결핵 환자죠. 그리고 도에서 나왔다가 뭐 비참하게 이제 폐결핵 걸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동생이 결혼하는 바람에 집안에 폐병 환자가 있으면 시집을 안 보냈다 하네. 그 집에. 근데 동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폐병 환자로 집안에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가출한 거야. 그래서 거지로 살았다 하대. 한 1년인가.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동생이 결혼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안동이죠. 조탐리인가 하는 안동 1쯤면 조탐리인가 뭐 이런 안동시 외곽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교회 종지기로 이거 보통 기독교 조그만 교회들에서는 이걸 사찰이라고 하죠. 사찰. 교회를 관리하고 하면서 숙식을 이제 교회에 딸린 방에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찰을 이렇게 그리고 종지기로 이제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이제 평생을 사시면서 자기 어머니 인생 또 자기 주변의 그 시골의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겪다 보니까 대표적 몽실언니 보면 자기 어머니 이야기 비슷하죠. 몽실언니 아무도 안 읽어보사니까 안 읽어봤어? 읽어보사니까 의외로 많네. 과반수인 것 같아. 몽실언니 보면 너무 막 처참하죠. 몽실언니 인생이. 권영생님 특유의 인생이 그 녹아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권영생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우리나라 동화들이 다 그렇지만 어둡고 비참하고 우리 한국 현대사 그렇고 분단이 그렇고 뭐 또 이래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그 과정에
이제 있었던 수많은 이제 어려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아서 외국에 그런 책들은 어때요? 밝고 창의적이고 쾌활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상호 보완적이죠. 그렇다고 우리 현실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지기로 있으면서 자기 주변의 이야기에 천착해서 이제 그림, 그 책을, 동화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동화 중에 하나가, 내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종지기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름 없는 기독교 조그만 잡지에 이 권영생의 동화가 실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젊었지만 유명했던 그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이 아동문학가니까 아동문학 평론가고 이러니까 자잘한 모든 이렇게 잡지들 다 보신 것 같아. 그 기독교 잡지에, 무명의 잡지에 실린 권영생의 동화를 이호덕 선생이 보고, 이렇게 이런 동화를 쓰는 사람은 누군가 싶어가지고 안동까지 버스 타고 찾아갔다 하잖아요. 권영생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이호덕 선생이 열 몇 살이 더 많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두 분이 친구가 된 거예요. 권영생을 이제 세상에 알린 사람이 이호덕 선생이죠. 둘이 늘 뭐 편지를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이 편지를 모아가지고 전에 왜 어디 쓰더라, 창대에서인가? 동의 없이 두 분의 편지글이 너무 아름답다고 책으로 출판했다가 습격했잖아요, 창대에서. 그렇죠. 이호덕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이번 하기를 자기 무덤 앞에 권영생의 이렇게 시를 자기 무덤에 묘비로 써달라고 이혼도 하고 이럴 정도로 두 분이 각별했죠. 권영생은 이호덕 선생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세상에 알려지기도, 이름이 알려지기도,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이분의 그 대표적인 책, 그림책으로는 뭐 강아지도, 그리고 또 동화책으로는 이제 뭉치던비, 또 뭐 자기 어머니를 모티브로 삼아서 쓴 동화책 중에 정저고리 엄마? 뭐 이런 책. 그래서 그런 거 다 몰라도 적어도 이제 강아지똥하고 뭉치던비는 워낙 대표적인 책이니까 우리나라 작가가 써낸 책으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이른바 스터디셀러가 됐죠. 베스트셀러면서 스터디셀러. 100만 부 이상을 판매한. 나중에 권영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살던 노인들이 깜짝 놀랐다 하잖아요. 권영생 진짜 볼품없게 생겼거든. 생겨 진짜 볼품없게 생겼어요. 작고 왜소하고 막. 그리고 사시던 집도 우리 5평 남짓한 오두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자기 누우면 그냥 꽉 차는 이런 방에서 밥상 비슷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그 동화를 썼다고요. 시골 어른들이 그래서 권영생 돌아가시고 나서 3가지를 몰랐대. 하나는 이 시골에서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던 그 거룩한 노인에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물밀듯이 조문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애통이 하던, 그게 이제 그 시골 노인들이 놀랐다고. 또 다른 하나는 저 가난한 종치기 시골 교회 그 사찰에게 1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다네. 거기서도 한번 놀라고 10억 이상의 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마다 나오는 인쇄가 수천만 원. 인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안 다치고 넘어갑니다. 인쇄가 그렇고 또 하나 놀란 거지. 권영생이 그 수많은 재산을 북한 어린이들 돕는데 전액 기부했죠. 앞으로 나올 모든 인쇄까지를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권영생의 이 업적을 기리는 그리고 이 유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잘 쓸까 하는 뭐 재단 만든 듯이 그렇구만.
항상 이 남은 사람들이 시끄럽죠. 하여튼 우리에게는 보기 드물게 이제 옛날에 그래서 KBS에서 특집 다큐도 했죠. 권영생의 일대기를 다룬 특집 다큐도 했다니까. 동영상 능력 있는 분들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작가로서 최초로 이 그림책,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그림책 가만히 또 통해서 100만 부 이상 우리나라 작가가 쓴 그림책 또는 동화책 중에 이렇게 많은 이제 아이들과 엄마들의 사랑을 받은 그런 동화책, 그림책이 잘 없죠. 몽실 언니도 그렇고 100만 부 이상 판매한 마당을 나온 암탉 이 정도. 황성미가 지은 마당을 나온 암탉 또 몇 권밖에 없어요. 100만 부 이상. 요즘 워낙 학교 도서관이 잘 돼 있고 학교 도서관 같은 데서 막 많이 주문하고 이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한 권 한 권 낙권으로 구매한 이런 이제 동화책이나 그림책 가운데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권영생의 이제 인생 이야기도 그렇고 이 휴먼 스토리 같은 거 이거 들려주면 참 좋죠. 그래서 여기 소풍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라 해가지고 포기했잖아요. 포기. 다 바빠가지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 궁금하고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싶고 있잖아요. 이 지독한 짝사랑이지. 선생님 내 기억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저는 지난 11년 동안 노셔츠 강의를 하면서 이 짝사랑을 좀 많이 해가지고 늘 짝사랑하다 보임받고 정말 엄마들이 좋아하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나오시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사실 이 영양가 없는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매주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마음이 아닌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서준이 엄마 그래. 이번 학기에 처음 나오잖아. 몇 년째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항상 바빠서 빠지긴 하지. 오늘 처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뭐 KBS 합창단 연습한다고 하나. 나와야 될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오늘 안 오네. 자기가 나와야 될 분인지 잘 모르죠. 어떻게 내게 이런 마음이 생겼나 오늘 일단 강아지 통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제가 지금 그림책을 선정하고 이 그림책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읽는 데는 제 나름대로 아주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뭐 지골리세요. 그림책 택해서 이렇게 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제가 11년 동안 이번 학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11년 동안 노세유치에서 강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수학 공부법 이야기, 영어 공부법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 이야기할 때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거든. 여러분들은 참 좋아가지고 받아줬고 막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걸 해야 되죠. 어제 교육청 학부모 영양강화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제 급히 교육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대. 무슨 공문인가 하면 선행학습 금지에 관한 학부모 연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더라. 지금 안 그래도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후에 교육부에 대해서 학교에서 감사를 많이 나와요. 뭔가 하면 선생들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선행학습을 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지 문제를 다 체크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죽으러 가요. 우리 와이프 하더라고. 그 이제 강력하게 이 선행학습 금지 드라이브를 교육부에서 시행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각 지방교육청에 공문이 내려와서 각 지방교육청별로 이 선행학습 금지 학부모 연수를 할 연수 강사를 이제 모아가지고 연수를 시킨다는 거라 서울에서. 그래 저보고 올라갈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뭐라 했게? 어? 안 그래도 제가 하는 강의 모든 내용이 선행학습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왜 웃어? 우리 아들 선행학습 시켜본 적이 없는데 사교육 받아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선생님은 그런 줄 알고 지금 자기들이 선생님한테 전화한다고. 어제 낮에 대통령 전화 왔어. 그래서 내가 안 보던 전화번호라 가지고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얘가 답답해가 담당자가 보통 영양강화센터에서 저를 담당하는 직원이 여자 젊은 아가씨들인데 어제 전화 온 친구는 남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답하니까 문자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전화하니까 퇴근하는지 조깅하는지 얼려벌쩍거리면서 전화를 했어. 11월 초에 1박 2일로 서울에서 연수를 하는데 물론 온라인 연수도 받아야 돼. 온라인 연수는 뭐 짧은데 30분짜리 6개 같은 거래. 1박 2일로 서울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교통비를 안 준대. 그래도 괜찮겠냐고. 근데 숙식은 제공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응? 뭐라고? 못 간다. 못 간다 했다고요? 안 간다. 이번 연수가 저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제가 교통비를 내고 가야죠. 네. 내한테 안 올려? 정말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까칠하죠? 저는 조금만 쑥 틀리고 있잖아요. 경우에 맞지 않고 이러면 바로 반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옛날 87년도에 경북대학에 있었던 일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이제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어. 남자들, 대학교 남자들 1, 2학년들은 교련 수업을 받고 교련 수업을 받으면 군대 복무기간이 짧아졌죠. 87년도에 경북대학교 1, 2학년생들이 이거 전방 입수 훈련이라고 하는데 1년은 이제 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받고 또 전방에 입수해서 이제 일주일인가 보름인가를 이제 부대 체험 훈련, 병영 체험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지 학점이 나오거든. 또 경북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전방에 입수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1, 2학년들 중에 경북대 날고 긴 운동권들이 좀 있었죠. 그 얘들이 선동해가지고 입수했다가 거부하고 그 임진각을 건너서 걸어서 탈출해 온 거라. 그래가지고 뭐 시끄러워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그 병영 체험 훈련을 이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주동자들은 이제 처벌받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87년 초에 3, 4월달에 있었던 큰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후배들 중에 하나가 잡혀갔어요. 감옥으로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볼 때 이건 너무 불리하다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잡혀간 애가 인문대예요. 그래서 철학과서부터 이제 단식 투쟁을 시작했죠. 지금도 생각나는데 철학과 정태호라는 친구가 이제 86학번 정태호라는 친구가 이거 부당하다 해서 이제 잡혀간 동료들을 돌려달라고 단식을 철학과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인문대 구석에 철학과에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니까 별로 호응이 없는 거야. 니는 해라 뭐 이런 식이고 아무리 영향도 못 미쳐.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87년도에 4학년 27살이었는데 4학년 초에 이제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 1월달인가 2월달에 그 시국이 수순할 때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그 당시에 복학생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울대에서 유시민이 그걸 만들었거든. 서울대 복학생협의회는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갑방에 갔다 온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게 복학생협의회예요. 감옥 갔다 온 복학한 사람들. 근데 경북대학교는 그런 애들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협의회야. 물론 이제 목적은 같죠. 후배들을 돕고 뭐 이러기 위해서. 복학생협의회를 만드는데 이 만들고 이제 복학생협의회 의장이 되면 감옥 가야 되는 거야. 많아져 그 시대 시국이 그러니까. 그 전부 의장을 안 하려고 하네. 할 수 없이 내가 했잖아. 감옥 가려고. 아무래도 후배들 감옥 가는데 선배들 감옥 안 가면 쪽팔리거든. 그 당시 분위기로 감옥 안 가면 이거 진짜 쪽팔린 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빵에 가죠. 빵에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운동권에 꼭 쳐주는 공식이 있어요. 총학생이 말고 항상 이제 당면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투쟁위원회라는 게 있어. 그래서 뭐 삼민투라고 그때도 있었고 이런 각종 투쟁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면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일선에 나서서 대모하는 이제 그 임무죠. 그 투쟁위원회는 이거 뭐 이제 운동권 전문용어로 동 뜬다 그래 동. 그 시위대 앞에서 핸드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선동하는 친구를 보고 우리 오늘은 이제 동 뜬다 이렇게 말하죠. 선동한다 이런 뜻이죠. 아지테이트 용어로. 동 뜨고 나면 이제 감옥 가는 거지. 시위를 한번 주도하면 바로 수배를 받고 감옥 가면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러면 군대에 면제되고 이게 운동권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 후배들 막 줄줄이 군대 가는데 저는 뭐 감옥 가는데 감옥 가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학생회 의장을 맡았죠. 이제 곧 감옥 가는 거라 수배도 내려줬고. 근데 애들 후배들이 단식을 하는데 아무 영향도 없고 총장도 붙잡고 하고 그 탄원서를 쓰고 이래가 변명에서 거부투쟁한 아이들을 이제 석방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은 죽은 내 친구가 있는데 총학생 공공장 하는 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내보고 네가 단식을 해야겠다. 이 친구는 그 당시에 28살이었는데 총학생이 공보부장을 했어. 왜냐하면 총학생의 권력을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잡았거든. 운동권 중에서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후보로 나가서 권력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친구가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총학생이 들어가게 됐다. 그래 그 친구가 복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내 친구가 네가 단식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내가 유시민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이런데 유시민은 그 복학생협회 활동하다가 유명한 그 서울대 프라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서울대 안에 경찰 정보원이 들어가서 학생 행세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이 복학생협의회 사람들한테 들킨 거라. 그래가지고 복학생협의회 사람들이 동아리 사무실 안에 이 정보를 가지고 뭐 협박하고 때리고 했겠죠. 이게 유명한 서울대 프라치 사건. 그 이제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유시민이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시민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유명하게 항소 이유서라는 걸 써요. 보통은 이제 항소 이유서라는 걸 이제 항소하면서 이제 그 변호사들 쓰고 이런 건데 유시민은 자기가 감옥에 직접 써가지고 그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가 면회간 사람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프린트 돼가지고 전국의 대학들이 뿌려졌어요. 그때 그 유시민의 항소에서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학생운동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풍적인데 그 하나로 유시민이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이런데 뭐 하여튼 수배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뭐 경찰 파출소 우리 그 신암일동에 있는 경대 전문학교 우리가 파출소 쳐들어가가지고 승객들이 다 도망가고 우리가 파출소에 있는 오토바이 뺏어오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잘 싸웠다니까. 6월 항쟁 한다고 막 유인물을 그 신암일동에 학생들이 돌리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줌마들이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암일동 파출소가에서 출동을 했어. 경찰과 2명이. 그래가지고 우리 순전 아이들이 연행대 갔잖아. 그 파출소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막 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뭐 20명이 쫓아가가지고 화염병 들고 막 파출소 가고 막 하면서 공격이 화염병 떠지고 이러니까 경찰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저거 데리고 오고 파출소 안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한 대 끌고 왔잖아. 오토바이 끌고 오니까 어떻게 될게요? 대구 지방경찰청 비상이 걸려가지고 대구에 있는 전 경찰 병력이 다 경배를 표했잖아. 오토바이 찾아가. 그래가 내가 수배되고 있잖아. 나중에 나갈수는 북부경찰서 내 담당한 형사가 있는데 우리 운동권 유명한 수배자들은 그 담당한 형사가 있어. 이 형사들이 네 수배됐대 하고 정보를 준다니까. 그리고 잡힐 때는 내한테 잡혀야 돼. 이게 감옥에 가고 싶으면 내한테 캐야 돼. 왜 자기가 잡아가야 1계급 특진하거든. 야 이렇게 그게 있어. 거래가 있어. 또 누구 시위 언제 하는데 감옥에 갈 때. 알려진 시위 있잖아. 대자보를 통해서 알려진 시위 이런 거는 언제 해요? 하는 있잖아. 경찰, 정보경찰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적고 있잖아. 자기가 돌아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 정보 활동을 하는 거 참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 내 담당 형사가 찾아와가지고 사회과학대학 학창실에서 협상하고 했잖아. 오토바이 언제 줄래? 그때 그 때문에 후배들이 이제 석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경대 공간 앞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한복을 입고 단식을 했잖아요. 그때 제 생각하면요, 전 조금만 수가 틀려도 싸웠다니까. 누구하고 완전히 뭐 싸움도 같이 있잖아요. 날 있어 날. 나는 조금만 싫어서 바로 식당에서 조금만 내가 먼저 일찍 왔는데 다른 손님한테 먼저 같이 나갔다. 그럼 바로 우리 명예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바로 일나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니까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항상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들은 제가 뭐 좋은 강의만 하는 거 봐가지고 저를 아주 좋은 사람들인데 저하고 같이 살아본 사람들이지 저를 알죠. 근데 내가 그래요. 교육청에 전화 왔는데 그렇게 대답하라고. 안 놀라워요? 옛날 같으면 이게 경우가 말이 됩니까? 하면서 교육청이 전화 급해가지고 공무원해가지고 연수하겠다면서 참여를 하죠? 아니 일선 학교도 강의하러 가면 KTX 타고 가잖아요. 그럼 KTX 예매권 되면 주면 또 연비를 준다니까. 일선 초등학교도 줘요. 근데 교육부에서 연비를 안 주고 연수를 하다 이게 말이 돼? 논리로 따지면 이게 건수인 거야, 건수. 그래, 윽박지르고 이런 것들인데, 중간에 이 직원만 입장 난처해지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짜치죠. 제 인생이 짜치기 때문에. 항상 싸우는 거야. 싸움은 항상 언제 일어나요? 내가 여유가 없을 때. 일단 강아지 똥을 봅시다. 이 유튜브 검색하시면 강아지 똥에 대한 뭐, 각색된 애니메이션도 많고 한데 그 중에서 원작에 가장 가까운 가신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가신다고 했어요. 관심 11월 달에 11월 11일인가 화요일 수요일 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교육부에 이제 저를 추천했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이제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제가 기대가 되는 것이 설마 대구에 있는 모든 학부 명령강화 강사들 다 보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희소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모아서 교육하는데 대구에 있는 수백 명의 강사를 다 보내면 그걸 전국적으로 우에 다 수용하는. 그리고 뭐 성형학습 금지에 관해서 뭐 좀 경험이나 뭐 하여튼 성형학습 관련한 전문적인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 또 만나려고 내가 뭐 딴 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학교에서 자주 저를 불러주면 가가지고 여기 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래도 한 학기를 열심히 다니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도시락이 오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짝사랑하는 거지 내가. 혹시 누군가가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강의를 정말 꼭 들어야 돼. 듣고 좋아할 그 숨어있는 누군가를 찾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연습하고 나면 내년에 더 바빠질지도 몰라. 여러분도 이제 학교 훈련하면서 선생님한테 문제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오늘 7번째인가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그림책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대로는 내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그림책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하고 우선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려주기보다는 저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먼저 엄마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림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사실 같은 문제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야 이 그림책 읽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생겨야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엄마들이 해줄 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그림책들 가운데서 어머니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몇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나름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강아지똥도 그런 그림책 중에 하나죠. 너무 이제 유명하고 일반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애니메이션 5분짜리 하나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데?
응? 끝났다고? 들고 폈어? 벌써? 네. 이 강아지똥이라는 이 놀라운 그림책을 방금 이 애니메이션이 가장 원작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죠. 뭐 이외에도 30분짜리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각색을 많이 한 유명한 거죠. 옛날 우리 애 어릴 때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 마당을 나오는 암탉 이런 건 뭐예요? 삼형제하고도 만들어졌고요. 그 밖에도 하여튼 그만큼 이제 우리 엄마들의 의식, 인식 수준 이런 게 많이 발전하고 이래가지고 가끔 밖에도 하나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 강아지 똥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끄집어낼 수 있는 이제 이야기가 몇 가지인데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방금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 했지? 마지막에 좀 내게 듣기게 말해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뭐라 했지? 네. 모든 것은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물론 당연히 이제 권영 선생님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녔나 보죠. 교회 중직을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이 이제 이 강아지 똥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꼭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불과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소중한 모든 것은 소중하다. 제가 그래서 전에 너는 특별하다 이런 책을 말하면서 그 웹믹 이야기 나오죠. 나무를 만든 웹믹이라는 그 종류 이야기 나오는데 제목을 누군가 번역하면서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너는 특별하단다 하면 이렇게 위험해져요. 그게 아니라 너는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해야 좀 제대로 된 그 책을 소화하는 제대로 된 인식이고 특별하단다 이 생각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선민사상 유태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 이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죠. 국수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특히 아랍 계통하고는 항상 막 마찰이 일어나고 이래요. 근데 이건 유태인들의 아주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셨다. 이건 아주 보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천 년이 흘러서 예수 시대에 오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재해석되죠. 그 물리적인 국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택한 것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민족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훨씬 더 진보한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다 재해석해서 이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발전해요. 그래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유태인들 선민사상 그래서 굉장히 폭이 좁고 옹색해서 항상 마찰을 이룹니다. 자, 이걸 받아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의사들이 간에 죽고 산다난다. 뭐 이상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는 천당 같으면 난 안 갈란다 하잖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삶을 사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도 많고 하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성실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 잘못 왜곡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래서 교회 가면 벌써 안 좋은 선입견 많이 갖고 있지. 애기 아빠도 보니까 다 안 좋은 선입견 갖고 있더라고. 엄마들 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강의도 좋더라고. 선생님 교회 다니더라 하면 있잖아. 아빠는 벌쩍 뛰죠.
또 가지 마라 가든지 아니면 너무 빠지지 마라 가든지. 왠지 알아요?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한테는 기독교인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다 있어. 자기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한번 젊은 때 뭐 이상한 데 빠졌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 교회 가는 바람에 제사 지낸다 해가지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많은 안 좋은 추억들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보니까. 이게 전부 왜곡돼서 그렇죠. 왜곡돼서.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너는 소중하단다 이렇게. 자, 그것이 연장이에요. 그 웬믹에 뭐 웬믹을 만든 목수 아저씨가 있죠. 자, 이것도 비유인데, 풍자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강한일동에서도, 그죠? 이 강한일동도 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소중하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해야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존재할 이유는 뭔가? 이런 고민도 생기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림책으로 배려했는데,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커다란 질문이라는 그림책이었는데, 이 그림책의 그 커다란 질문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는 왜 사는가? 이 문제였죠. 나는 왜 사는가? 이 문제였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주어졌으니까 산다. 뭐 이런 정도죠. 대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강한일동에서 보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당면했던 그 문제, 질문, 커다란 질문에 대한 좀 더 진보된 대답을 오늘 강한일동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만물은 모두 소중하다. 이것도 그렇고 만물이 왜 소중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 강한일동을 보면서 우리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소중한 거 맞는데 왜 소중한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머니들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죠. 왜 소중한가 하면 만물은 어디엔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디든지 쓰이기만 하면 자기 자존감이 높아져요. 존재 가치가 생겨요. 그렇죠? 내가 안 쓰이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너무 허무하거든. 그래서 엄마들은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있으면 너무 우울해.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 4년을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랬나 싶죠. 그래도 아가씨 때는 직장 생활도 하면서 나름 인정도 받고 막 자부심도 느끼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갑자기 시집 가가지고 뭐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갔는데 초반에 잠깐 바짝 좋다가 한 5년 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설거지와 이것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너무 비참해지죠. 그래서 엄마들이 우울해진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른 생활을 찾게 되죠. 이번에 서준이 엄마 보니까 KBS 합창단했다 했잖아. 합창하면서 딱 그 연습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발표대를 했대. 그럴 때 내 존재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내가 어디인가 쓰이니까. 그리고 엄마들은 보통의 경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자기 존재감을 찾아요. 설거지와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물론 그것도 소중한 건데 사실은 우리 생각을 바꾸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인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참 서운하고 이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엄마들은 상당 부분 자존감을 찾잖아요. 내가 쓰임새가 있다 이거지. 그러다가 애들 대학 가고 나면 다시 우울해져. 애들 어릴 때는 뭐 엄마 손길도 가고 뭐 키우고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학원도 돌리고 막 사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뭐 나름 뭐 연구도 하고 있잖아. 강의도 들어다니고 아주 쓰임새가 크죠. 더 적극적인 엄마들 보면 뭐 유명한 강의 다 들어다니더라. 서울에서 범어동 이런 데 가면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 대구에서도 저 옛날에 송문항 가면 그 윤진현 선생이라고 있었잖아요. 송문항 상담실장, 진학지도실장. 대구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애들도 잘 키웠으면 문제 보내고 이랬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범어동에서 오던 여러분들 언니들 되는 엄마들은 윤진현 선생이 매주 목요일마다 뭐 하는 강의
들으러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 또 가면 막 기타 치고 노래도 불러주고 한다대. 근데 그 소문학원 내부에 그게 생겨가지고 문 열렸죠. 학원이 다 쪼개졌죠. 소문학원에서 대산학원으로 쪼개지고 대산학원에서 다시 또 무슨 학원으로 쪼개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쓰임이 생길 때 인생이 소중히 있다는 것을 금방 알죠.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다 모르죠. 근데 다 모른다고 해서 쓰임이 없거나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 엄마들 시각으로 볼 때, 아, 뭐, 저기, 하고 살겠노? 뭐, 이런 생각, 답답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이런 거라도 뭐 좀 덜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가끔 이야기 하는데, 그, 잠언인가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의 시절, 다윗이 어느 날 뒤통수에 산책을 갔나봐. 그랬는데, 또 보니까, 어떤 막 사나운 들짐승한테, 너구리인가? 너구리가 막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구리가 바위 뒤에 싹 숨더라고. 뒤통수에 바위가 하나 있어. 바위 색깔하고 너구리 색깔하고 비슷한가 봐. 바위에 딱 숨으니까 사나운 짐승이 너구리를 추격하다 못 찾고 포기하고 갔대. 이걸 하면 다윗이 못 깨가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니까. 뒷동산의 바위는 너구리의 쉼터로다.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으로서는 뒷동산에 바위가 왜 있는지 바위의 존재임을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뒷동산에 우연히 산책하러 갔다가 바위로 인해서 너구리가 생명을 건지는 거죠.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바위의 존재 가치를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자신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내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는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있는지, 불행한 일이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서 그죠? 그게 마냥 재수 없는 일, 불행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다 모를 뿐이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마누라가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까? 그 참 똑똑한 청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근데 내 생각에는 내 그래 좀 애매롭게 해서 그 정도가 애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인가? 근데 이런 의문이 늘있다니까. 뒷동산에 바위가 왜 있는지 난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내가 알겠어. 나중에. 그날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리고 간 것이 뭐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 없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다른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 사건이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 사건.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내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은명이 너무 불쌍하고 나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정말 평안한 인생을 살았는데 은명이한테 엄마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이 되더라고. 지금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절망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제 나이가 33, 34이었는데 33, 34 같으면 뭐라도 씹어 삼킬 나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벌써 20년 넘어가는데 원래 55이잖아. 끔찍하네. 33, 34. 근데 이상하게 그때 내가 그렇게 절망했다니까. 아이고 우리 명중이한테 엄마가 없다니 이 생각이 드니까 내 인생하고 오래돼가지고 그 죽자니 죽지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같이 살자니 능력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왜 이런 일이 되겠는지 몰랐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제 인생 스스로 만났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보면 알 수 있어.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어머니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나 주어지는 환경이 나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되거든 저한테 와서 물어. 그럼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알려준 말 잘 못 믿겠지만 이게 보는 눈이 생기면 다 보여요. 어제 내가 새벽에 타짜 2가 풀려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풀렸더라고. 그래서 새벽 2시에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봤잖아. 타짜 몰라? 알지? 타짜 2 신의 손. 그거 보니까 그 타짜 2의 부제가 신의 손이에요. 신의 손. 그러니까 그 주인공 얼마 이름 뭐고 최승현인가? 걔가 결국 이제 자기 그 삼촌 타짜 원의 그 원인가? 걔 뒤를 이어서 이제 신의 손이 된 거라. 그러니까 결정적 목숨이 걸린 그 마지막 도박에서 얘가 이긴 거예요. 천하에 날고 긴다는 전설적인 모습들하고 딱 마지막에 붙는데 거기서 이겨. 한 장을 어디로 감춘 거지. 그래. 감춘 것 때문에 상대방들이 전부 자기 목숨을 베팅하면서 네가 사토를 숨겼다 이렇게. 내 숨기는 기술을 이제 다문부터 상대방도 전문가니까 다 보거든. 또 화투를 빼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그 누구야 신세경도 같이 노름을 했거든. 4명이서 전설적인 4명이서 신세경하고 이 주인공하고 상대 2명하고 이렇게. 이제 속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빨가벗고 노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브라자고 팬티만 입고 있고 남자는 팬티 입은지 안 입은지 안 보여주더라고. 그래 하는데 이 주인공이 화투 밑장 뺀다 하죠. 화투 돌리면서 원래 위에 걸 돌려야 되잖아. 전문가들은 이제 이 패의 순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돌리면서 밑에 걸 빼가 돌리고 그러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타짜들의 기본적인 기술이라서 다 들킨다니까. 그 주인공이 밑장을 빼서 돌린 거라. 그래가지고 상대방 2명에게 8땡 주고 9땡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시 9땡 하면 2장씩 돌려. 2장씩 돌려가지고 이 끝발로 싸우는 걸 도시 9땡이라고 해. 원래는 5장을 돌려서 석장으로 10을 만들죠. 10이나 20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따지는 거라. 5장 중에서 예를 들면 1, 3, 6 하면 10이죠. 1, 3, 6을 짓는다고 하죠. 이거 돌이 짓고란 말이야.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뭐 3, 6을 가지고 있으면 9, 가보죠. 가보 제일 높은 거. 그리고 뭐 2, 6을 가지고 있으면 8거 이런 식으로 끝수를 따지죠. 그 합이 9가 되면 제일 높은데 그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똑같으면 2장이 더 높지. 1, 1을 가지고 1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이 짓고 땡. 1땡보다 2땡이 높고 2땡보다 3땡이 높고 3땡보다는 장땡이 높고 펜텐이 높다고. 펜텐보다 더 높은 게 있어. 이게 뭐예요? 광땡. 3탈의 광이죠. 광. 화토 48장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0장 가지고 똥비 빼고 이제 돈이 그때. 근데 이제 5장을 다 돌리고 2장만 딱 돌려가지고 바로 끝발을 따지기도 하죠. 이걸 직고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장씩 돌렸어. 그러니까 상대방 전설적인 유명한 애한테는 뭐 답심리 뭐 주인공 그 아주 잔혹한 애 그 악당 그 답심리 누구던데 별명이 걔한테는 8땡을 주고 그리고 막 자기 삼촌하고 그 한 경우는 또 전설적인 그 은둔 고수가 있어. 손도 한쪽 잘리고 뭐 이런 도박하다. 은둔 고수한테는 9땡을 주고 그리고 밑장을 빼가지고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형편없는 걸 주고 자기한테는 템텐을 딱 돌리는 걸 상대들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까보게 하는 거야. 한쪽은 8땡 깠어, 나머지 9땡 깠어. 여자친구 신세경은 그냥 형편없는 걸 깠어. 나머지 주인공만 남았지. 예? 주인공이 장땡이 나오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유리컵을 화투 위에 탁 던지면서 주인공 패를 까기 전에 위에 딱 던지면서 네가 밑장 빼는 기술이 너무 서툴러서 우리한테 다 보였다. 네가 장땡 나와서 우리를 다 이기려고 했지. 네가 장땡이라는데 내 목숨을 건다 하면서 나머지 돈과 목숨을 베팅한 거야. 이긴 사람이 목숨을 상대방 목숨도 가져오는 거예요. 뭐 원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원수가 져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장땡 나온다는데 자기 돈과 목숨을 걸어. 또 한쪽에서 네가 방금 밑장을 빼면서 네 장땡 만들면서 원래 네가 장땡이 아닌데 장땡을 밑장을 빼면서 나머지 한 장을 옆에 있는
네 애인 신세경한테 담배 불 좀 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담배 불 붙이면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네 여자친구 팬티 속에 한 장을 화투를 숨겼다는데 내 목숨과 전 재산을 다 뺏긴 눈이 다 뺏긴 거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야들은 이제 전문가니까 확신이 있지. 밑장 빼고 다 봤어. 그래가지고 주인공 패부터 까보는 거라. 까보니까 첫 장이 장이 딱 나와. 두째 장을 딱 깠는데 1이 나온 거야. 카메라에서 분명히 장이 들어가는 걸 보여줬거든. 근데 장 1이 나와. 그러니까 한 놈 죽은 거지, 이제. 배팅 했는데 이제, 그 배팅 한 거라. 그리고 이제 신세경의 팬티 속에 한 장 숨겼다는데 배팅 한 사람 있죠. 신세경이 일어나가지고 팬티를 벗는 거라. 저는 뒤태가 이뻐요 하면서 뒤로 돌려가지고. 팬티를 벗어서 이제 도박판 위에 던져주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 화투가 있는 줄 알고 팬티를 막 샅샅이 뒤져놓거든.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목숨 살고 큰 돈을 던지고. 물론 거기 불보가 갑자기 막 정전시키가 총싸움 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내가 왜 이야기를 꺼낸 줄 알아요? 이 신의 손 주인공이 자기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로부터 배운 게 있어. 정말 타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인 거라. 자기가 패를 빼는 척 하면 상대방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팅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장땡을 이기는 것이 때로는 장일일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닌 비주얼의 패가 장땡을 이길 수도 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장땡을 이기는 광땡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 전문가들이 탈땡, 구땡, 장땡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패를 가지고 상대방을 흥분시켜서 올린 행위 해놓고 그래가 이긴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 이긴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났는데 주인공 그 신세경하고 이제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눈 대화가 있어. 자기 그 화투패 하나 어디로 감췄어? 근데 이제 어디로 감췄는지 아무도 모르지. 영화에서 대답을 안 해. 먹었다 이 카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신의 손이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영화에서 실제로 화투패를 찌찌찌 쳐다보니까 이 악당들은 이상한 렌즈를 안경을 끼고 화투패에 형광물질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패를 본다고. 그 패가 뭔지를 아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은 그죠? 그냥 그 스승의 그 교훈을 되새기는 거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 진정한 타짜다. 그래가지고 화투판을 딱 응시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패도 다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도 다 읽고 이래야 돼. 내가 왜 이야기할게? 여러분들로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강아지 똥으로서는 자기가 왜 이렇게 냄새나고 이런 다 피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는지 강아지 똥으로서는 힘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모를 뿐이지 신의 손이 보면 다 보여. 한쪽 패를 두두두두두두 투시하면 그 패 한쪽에 무슨 패가 드는지 보인다.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고.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영화로는 신의 손이지만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왜 그런지가 다 보이죠. 이게 강아지 똥의 존재 가치는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알려줘요? 민들레가 와서. 민들레의 생명을 살리는데 강아지 똥이 결정적 헌신을 하는 거죠. 결정적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존재든지 소중하다. 왜? 어딘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요 쓰일 데가 없으면 허무해져요. 그래서 일생을 열심히 잘 살았던 분들도 퇴역하고 나면 우울증 많이 앓죠. 특히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 보면 학교에서 잘 권력을 쥐고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나면요 아무 권력도 없어. 그런 분들 많다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가 쓰임이 있을 때
자기 존재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런 직업 이런 것도 스님이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은 능력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스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군영생은 강아지 똥을 통해서 강아지 똥 같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각에 보잘것없고 비부하고 냄새나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어디에 소중하다? 표면적으로는 민들레에 꽃을 피우는데 자 이걸 더 근원적으로 소극적으로 일반화시켜보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언제 제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살릴 때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어. 내가 누구를 죽일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많이 해봤죠? 많이 죽여봤죠? 전부 손대고 막 칼질하고 이거 죽이잖아. 왜 죽여요?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내게 옳고 그름이 있으면요 이 옳음이 사람을 죽여요. 옳음은 참 좋은 거죠 사실. 사리를 분별하고 하는데 참 좋은 거예요. 상대를 위하고 참 좋은 가치인데 문제는 내 옳음을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이 분노가 생기고 우리가 자녀에게 가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죠. 근데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해가지고 이 좋은 가치를 아이들에게 이제 따라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애가 엄마를 안 따라오는 거라 못 따라오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꼭 열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여기에 존재가치 유무가 달렸어. 어머니들 뚜껑 열려서 어쩔 수 없이 애 잡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정말 잘 태어났어. 막 이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미친년 같아. 정말 가볼까? 이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확 낮아지고 이상해. 분명히 내 옳은 생각 때문에 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비참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했죠.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내 말대로만 하면 서울대를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내 말 안 듣네? 저는 교육 전문가잖아요. 서울대를 가는 아주 손신비를 알고 있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서울대 학생의 3분의 1을 정운찬 총장이 있을 때 지방 학생들에게도 사교육을 받지 못한 지방 학생들에게도 서울대를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만든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숫자를 뽑자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성실하게 해서 우수한 학교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꼭 좋은 외고나 뭐 특목고 갈 환경이 안 됐을 뿐이니까 우리 서울대 와서 얼마든지 잘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정원의 3분의 1을 그렇게 뽑니다. 그리고 각 대학,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고등학교마다 우리 서울대학에 가장 성적이 우수한 애들 3명을 뽑아서 지원시켜달라. 그 학교에서 3명밖에 티오를 안 줘요. 그래? 그 3명 중에서 이제 그래도 지가 마음에 드는 과를 가려면 전교 1등 해야 되지. 그 전교 1등 해도 전교 1등이 전국 몇 명이라고요? 전국 고등학교 수가 1700개라고 했어요. 야, 1700개. 문과 이과 합하면 3400명이 전교 1등이죠.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뽑는 정원의 수는 서울대 정원의 3분의 1약 800명. 그 전교 1등 해도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고등학교를 보내놓고 네가 이렇게 학교에 성실해가지고 전부 과목 1등급을 받으면 서울대로 휘파람 불면서 간다. 내가 딱 알려줬어, 제도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어린 초딩 때부터 아빠한테 받은 게 뭐예요? 학교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책 많이 읽고 장기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 고등학교 와서도 여전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아빠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가지고 내신 성적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에서 서울대학교 가작하니까 애가 적응이 안 된 거야.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애가 뭐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거 다 내 탓이죠. 근데 내가 갑자기 이놈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지고 내가 아이한테 욕을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조금 열려가지고 애들 막 고등학교 여자애들 패기 시작했잖아요. 패니까 애가 고등학교 여자애들 다 커서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는 막 아빠 손목을 잡고 막 아빠 이러지 마 하고 정신 차려 하고
그 내가 미친놈처럼 다니니까 애가 힘으로 나를 할 수 없이 지가 살아야 되니까 힘으로 나를 제압하더라고. 나중에는 거실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애가 아빠를 덮치고 막 울면서 아빠 이러지 막 하고 이미 내 난린 거 다 째지고. 근데 이게 아빠를 힘으로 제압하니까 또 내가 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속였죠. 그러니까 아빠 이제 정신 차렸다. 그만 나라. 그러니까 애가 진짜 믿고 나와주더라고. 근데 부에 가서 바로 부엌할 때만 하죠. 무릎 꿇어 있나. 놀랄 거 없어요. 너무 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릴 때 뭐 비산동에서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분할 때 하면 미국 사람들은 너무 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궁금한 게 벽 때리고 이러잖아. 그런 사람들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자기 분노를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벽을 때린다든지 막 야구 선수들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 보면요 투수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공이 안 던지고 이러잖아. 그럼 그 다저스의 그 세계적인 지금 투수 커쇼 같은 친구도 자기 마음대로 공이 잘 안 던져지고 이럴 때 더가웃에 들어가가지고 글러브를 벽에 막 던지고 이렇게 자기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나머지 애들도 자가 지가 속상색하는구나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또 그러면 이제 돈이 정리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리고 뭐 애를 해보자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는 무릎 꿇어 아빠한테 이제 힘으로 덤비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갔죠. 물론 아무리 그래도 뭐 해칠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애가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애가 내한테 죽어준 거죠 사실은. 내가 죽음을 지불해서 애를 살려야 하는데 애가 오히려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 애가 무릎 꿇는 걸 보고 내가 칼을 던져놓고 애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그랬죠. 나가서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빼고 그렇게 운 적이 없어요. 근데 했죠?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지만 온 집안의 창문을 다 닫더라고. 내 울음,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동네에 새 나갈까봐. 그러고 뭐 우리 와이프 참 여유 있어. 거기서 이웃 생각하고 쪽팔린 생각이 드나봐. 나는 뭐 쪽팔리고 뭐고 나는 눈 잘 의식하는 거야. 그때 내가 너무 비참했어요. 난는 거 다 째져 있지. 애한테 못할 짓 했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 제 인생의 마지막 내 아담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게. 그날 제가 또 한 번 끝났죠. 내 오름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던 내 모든 것이 그날 거기서 죽임당했어. 사실은 명희가 자기 죽음을 내면서 아빠를 살린 것이지만 명희의 그 죽음 안에 제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 교육과는 좋은 지식과 정보가 결국은 아이와 나 사이를 이렇게 만들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죠. 그날 내가 통곡을 하고 울고 우리 명희한테 정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애하고 내가 원수되잖아요. 그게 끝이다. 근데 그때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평소에 들어뒀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류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지향하면서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신기하게 잘 보면 그렇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지향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선과 악의 크기는 반반씩 동전양면처럼 항상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하면 문제는 선이다 이렇게 말이죠. 세상에서 선은 다 장려되고 좋은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놈의 선이 문제인 거라. 내 옳다는 거. 그렇죠? 내가 명희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나는 세상에 어떤 아빠보다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잠수원에 들어가서 10년을 내가 자녀교육 정보를 다루고 있잖아요. 책을 읽고 강의를 하고. 근데 얼마나 유명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내 따라서 아이들 키우고. 잠수원에서도 근영번님 하면 뭐 심하지게 좀 되죠. 물론 제 말이긴 하지만 진짜요. 뭐 경기도 뭐 이런 데서 막 저한테 상담하려고 내려오고 그랬다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아이를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 그날.
그리고 명희한테 맹세했다 했죠. 내가 다시는 공부로 성적으로 너를 혼내지 않겠다. 그날 맹세했어요. 그리고 아이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서울대 못 갔죠. 떨어졌죠. 수능은 서울대 거기서 타는데 이러면 내신이 나가죠. 원래 시험 치면 서울대 갈 수 있지. 원래부터 서울대에서 내신과 논술을 정시에서 폐지하자. 왜? 지난 10년 동안 정원전 총장의 정책을 시행해 보니까 수능 우수자들이 예를 들면 대원외고나 이런 데 나온 애들이 대원외고 한 학년에 450명인데 전국의 수재들이 대원외고를 갔는데 그 중에 6, 70명만 서울대를 갑니다. 나머지는 다 어딜 가요? 연고대로 다 뺏기는 거야. 연고대 경영학과에 다 뺏기고 있죠, 지금. 그 10년 동안 입시정책을 써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지 작년에 논술 폐지하고 올해는 내신도 폐지해. 정시에서. 수시에서는 여전히 그런 전형을 가지고 내신을 소중하게 보지만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우리가 수능으로 가는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휘파를 보면서 합격하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사할 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살릴 때 내가 정말 가치 있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정말 절망적일 때 제 스승을 만나서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그 하는 한마디가 저를 살렸죠. 나도 몰랐던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밖에 못 살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이랬는데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갑자기 내가 면죄를 받고 위로를 받고 제가 살아났죠. 그것처럼 내가 누구를 살아나게 해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어요. 우리 명희가 정말 절망적일 때 내가 아빠로서 해줄 말이 없죠. 정말 절망적일 때 봐요. 참아라. 이 소리밖에 못한다니까. 견뎌라. 이 소리밖에 못하잖아. 근데 내게 다른 말이 있어. 니는 뭔데 생각하나니까. 내가 이런 밖에 말 못하잖아. 근데 그 말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말을 듣고도 견디는 놈도 있지만 또 약한 애들 못 견뎌요. 그래서 뭐 자살하고 살인하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른 살릴 말이 필요한 거죠. 그 살리는 내가 대쓰이면 이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살리는데 민들레에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데 쓰이니까 강아지똥에서 아주 존재 가치가 소중해진 거죠. 우리 저기 대표적으로 겸이 엄마가 우리 카페 대화면이 뭐예요? 겸이 엄마 대화면 다 알아? 모기죠, 모기. 왜 모기라고 지은지 알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뭐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당했고 나는 왜 태어났나 늘 이 생각을 했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근데 캣조에 처음 보셨지 알구나. 처음 제 강의를 성사고문에서 들었는데 처음 초기 제 강의를 들을 때 저 엄마의 옷 색깔이 항상 어땠다고요? 다크했다 했죠. 다크. 그 까만색은 세련됐다고 하니까 까만색 안 하고 다크라고 할게. 항상 어두웠다니까. 사람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다른 말을 듣게 됐죠.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떤 말씀을 듣다가 지킴이 엄마가 자기 대화는 모기라고 그래요. 모기가 왜 창조했는지 우리는 몰라. 여름에 물고 뜯기만 하고 피만 빨아먹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기가 창조된 이유가 있다니까. 옛날에 나는 모기가 창조된 이유를 우리 어떤 교회 형님이 감동적으로 발견한 거 들어본 거예요. 자기 집에서 모기 잡다가 일어난 사건. 모기가 막 여름에 괴롭히니까 모기를 잡다가 하여튼 마누라하고 싸웠어. 마누라 모기 잡기 너무 썩프게 잡아 신경질을 확 내면서 자기가 막 모기 잡아.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럴 때 모기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조됐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 외에도 모기가 창조된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모기가 창조된 이유를 알아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지식의 세계 안에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고 옳다는 생각이 들면 옳다는 것에 협조 안 하는 남편 밉죠.
우리 가정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집구석에서 하나님 돼 있죠? 그래서 내 뜻대로 척척척척 집안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기대하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내가 신처럼 된 거라.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매력에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먹는데 왜 먹는 줄 알아요? 성경에 그대로 쓰여있다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딱 듣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의 궁극적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을 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척척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무탈하게. 우리가 만약에 신이라면 우리 집안이 무탈하게 병도 안 걸리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무탈한 건데 엄마들은 겁도 없이 무탈하기를 바라더라. 근데 했죠. 가족들이 살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엄마들은 겁도 없이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래. 왜? 오손도손 살려면 전부 다 가족 구성원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전부 각자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에요. 옛날 고대 전쟁들이 다 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과 이방신들의 싸움 이런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쓰이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를 왜곡시켜서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나 막 섞어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돼? 엔진이 망가지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사람을 살리는 말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인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옳고 그름이 들어갔어. 옳고 그름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일을 하는 데는 옳고 그름이 참 중요해요. 사회를 분별하고. 운전을 하는데도 옳고 그름을 하는 지식이 중요하죠. 내가 파란불에는 가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식이죠. 정확한 지식. 노란불이 깜빡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다닥 지나가야죠? 노란불이 벌써 노란불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노란불에서 부다닥 지나가다 사고나고 사진 찍히고 신호위반 딱지 끊기고 이런다니까. 이런 지식 과정은 정확하게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내 옳고 그름이 있으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이걸 본 거예요. 내가 내 옳음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한 모든 행동들 이게 있죠. 이거 모임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내 의라고 하죠. 의. 내 의라는 게 옳을 의자죠. 옳을 의자. 내가 옳다는 것이 계속 쌓이면 내 의가 되고 내 의가 상대방에게 접수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시당해봐. 내가 시댁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댁에서 나를 공치사를 좀 해줘야 되잖아. 근데 별 말이 없어.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마다 10월이 되면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이주관계를 두고 물론 10몇 년을 이주관계를 두고 돌아가셨어요. 20분 국도에서 경산에서 청도 밀양 가는 20분 국도에 우리 처가가 있는데 길가에 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가집 앞으로 막 차들이 쌩쌩 다닌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도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 돌아가셨고 또 10몇 년 후에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장인어른 제사 날에 내려갔다 왔잖아. 우리 동서 처남댁이 2명 있어. 처남이 둘 있고 손이 처남 손아래 처남. 손아래 처남은 둘 다 손아래 처남이에요. 작은 처남댁은 일을 해국제 챙기는 거예요. 바쁘죠. 근데 큰 처남댁은 놀아. 가정 주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면 항상 음식 주고 누가 해요. 큰 처남댁이 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작은 처남댁은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음식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일을 했어. 자기는 그래서 돈 안 내고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동서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공을 인정해주고 돈은 돈대로 보냈지만
도움을 인정해주고 아이고 수고했어요 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야 이제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된 거니까 내가 분이 안 생기고 분노가 안 생기고 속이 안 상해. 그러니까 내가 가면 하는 말이 내 집 가면 제일 먼저 부엌에 찾아가잖아. 저녁 때 갈 때. 그 아이고 올해도 수고 많죠 하면서. 이 천원댁이 가난하긴 하지만 우리 고전체 강의도 잘 듣고 카스에서 뭐 가끔씩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만약에 아무도 그 수고를 몰라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다니까. 돈 받고 자기는 그 대신에 노동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냥 제사 비용은 다른 데로 나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속상하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번 살아봐요. 내가 뭐 수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너무 속상해진다. 관계가 깨. 그러니까 이게 내 오름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한 거예요. 이걸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기 결국은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살리잖아요. 어떻게 살려요? 자기 온몸을 녹여서 동화책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강아지똥의 모든 진액을 짜내서 어디로 들어가요? 민들레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래 너는 나를 먹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런 표현 있어요. 강아지 똥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민들레가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들레 입장에서 강아지 똥을 먹는 거지. 강아지 똥 입장에서 민들레 안으로 먹히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살려요? 내가 상대방에게 먹힐 때. 1학기 때도 가끔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람 어떻게 살리는가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먹힐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양식이 될 때. 그죠? 오름이 내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에게 내가 먹히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행복해요? 음식이 사람에게 먹히려면 음식이 사람의 입보다 크면 먹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들이 음식을 잘게 도마에서 칼질하죠. 작게 자르는 거라 조리할 수 있게 자르죠. 그리고 물론 좀 챙거도 먹지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익혀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먹히려면 내가 상대방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자, 작아지고 자, 조리 과정에서도 작아졌어요. 근데 작아진 것만으로는 또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흡수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식이 우리 입안에 들어오면 이빨이 침이 이 음식을 더 작게 입으로 다 분쇄하죠. 그런 다음에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가요. 위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위산이 분비돼가지고 배의 운동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음식을 액체화시켜요. 액체화되지 않은 것만 빠져나가죠. 그리고 액체화된 것은 당으로 변화해서 간으로 공급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되는 거죠.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먹은 음식도 자, 이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살게 하는 물리적 힘이 됐어요. 자, 인격적으로도 똑같아요. 인격적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내게 하는 말들이 태도들이 내게 와서 먹히면 아이가 살아나요. 자, 엄마가 아이들이 먹히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마가 아이보다 작아져야 한다. 엄마가 아주 높은 위치에서 40년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얻은 교훈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이보다 큰 거죠. 아이보다 커서는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내가 아이보다 훌륭하고 커져서 자녀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잘 알아서 이렇게 인도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공부학업이나 입시 정보나 이런 건 물론 아이들보다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아이보다 훨씬 작아지고 또 아이에게 먹힐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흡수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내한테 쑥 들어와야 돼요. 이 쑥 들어온다 이 말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자기들 안으로 쑥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보고 성령이라고 표현했죠.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이상한 뭐 물체 같은 것이 기운 같은 것이 신내리듯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예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지금은 예수가 막 신의 아들처럼 높여져 있고 유명해져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는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당해서 형벌 중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가끔 말했죠. 로마 시대의 그 영화나 미드들 보면 로마 시대 그 폭동이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광장에서 요즘 우리만 하면 7호 광장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는 언덕이 있어요. 언덕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장처럼 생각하는 거야. 언덕에서 뭐 조폭들이 패권을 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언덕에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매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가장 비참하고 낮아졌다 이런 뜻이죠. 뭘 상징하고 십자가는 보통 고통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왜곡시킨 거죠. 정확하게 모르고. 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영화 보러 가봐요. 기독교인들 그 영화 보러 와가지고 있잖아. 예수가 막 가시고 영화를 쓰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막 힘겹게 올라가면 관객들이 죄야 하면서 막 울면서 있잖아요. 십자가를 고통, 고난으로 생각해요. 남편이 예비기면 엄마들이 뭐라 해요? 우리 남편인데 십자가다 이렇게 하죠. 근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묘사한 거죠. 십자가로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배척받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도망가고 가장 비참하고 낮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이 사람이 제자들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죠. 크고 거대하잖아요. 내 안에 스며들어오지 않아요. 훌륭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낮고 낮은 곳으로 가면 물은 있잖아요. 낮은 곳으로 오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가장 낮아진 어떤 사람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이 되고 그래요. 강아지똥이 지금 자기 모든 강아지똥 자체가 벌써 가장 낮은 어떤 것을 상징하죠. 가장 낮고 버려지고 비참해서 이 그림책을 초기에 보면 다 비웃죠. 새가 와서 막 좀 물고 있나 싶고 하다가 냄새나고 가버리고 다부지에서 떨어지는 흙도 비웃고 가버리고 흙은 소중하다고 농부가 다시 퍼가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똥은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 예수를 정말 좋아하고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버리고 도망갔대. 그건 비참한 예수가 알고 보니까 인생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거. 이게 인생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걸렸던 사람이 십자가 가서 죽네?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그걸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협조한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다 어떤 상황이 오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환경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나와요? 아이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뭐라고? 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카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인생은 원래 내 원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 예수의 십자가 사고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엄마들이 언제 내하고 상담해서 가장 잘 살아난 줄 알아요? 내
이 뭐야 관우의 청룡오늘 또처럼 제가 사람을 살리는 아주 좋은 무기가 하나 있어.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마누라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건, 내가 우리 며느리 앞에 칼을 든 사건, 이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어떤 가난한 엄마들한테는 아무한테는 이야기 안 하지만 어떤 정말 애하고 관계가 안 되고 뭐 애가 너무 애한테 미안하고 속상한 어떤 엄마들 만나면 당신보다 더 했던 내 과거를 내가 이야기하거든. 그런 엄마들 확 살아나더라. 어떤 엄마는 제 강의 듣더니 조용하게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칼 들었는데 큰 위로를 받고 살아나더라. 이 신기하죠. 제가 훌륭하게 명예 공부를 잘 시켜서 수능 성적 잘 나게 한 것 때문에 살아난 엄마는 나 하나도 못 봤어. 다 죽죠 거기서는. 아유 얘는 뭐지? 이상하다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아이를 잘 키웠잖아요. 공부 좀 잘 시켰고.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도움을 좀 받지. 그 받은 도움을 가지고 가서 애를 잡지. 참 희한한 거야. 근데 어떤 엄마들이 저거 자기가 진짜 힘들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그보다 더 큰 절망을 내가 내놓으니까 나도 이랬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만나서 이렇게 지금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걸 내놓으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어떤 아빠가 지금 바다 이야기 하다가, 바다 이야기 하나? 빠친코 슬로모신 있잖아요. 시중에 돌아다니던 그 물고기 뭐 이런 거. 원래 오리지널 빠친코 뭐예요? 세븐 777 뭐 이런 거죠. 수박 뭐 이런 거. 그 나이트클럽 빠친코가 그런 거 타다가 땡겨가지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야매로 이제 시중에서 돌린 게 옛날에 바다 이야기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 바다 이야기 하던 어떤 젊은 아빠가 있어. 우리 아파트 1110동에 살아. 이 아빠가 바다 이야기하다 너무 빛이 많이 지고 아주 건전하게 사는데 공유회사 사무소인가? 건축사 사무소인가 지고 회사원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바다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빛이 많이 진 거야. 와이프는 여기 이름만 되는 학교의 야무 선생, 보건 선생인데 뭐 어떠다가 빛이 자꾸 져가지고 나중에 만원에 들통이 났잖아. 그럼 맨날 속이고 통장 감추고 이러다가 결국은 너무 막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남편 계좌를 다 조사를 했죠. 알고 보니까 바다 이야기 가지고 돈을 엄청 깨먹고 그 남편이 쫓겨났어요. 살짝이 없다고 남편이 쫓겨나가지고 자기 본가로 돌아갔어. 본가에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 자기 장남이 유일한 아들인데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인생을 못 살아가지고 마누라한테 쫓겨나가 본가에 와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 정말 미워지는 거지. 그때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병대 다닐 때 우리 교회 철학과 교수 하나 있다 했죠. 철학과 김윤동 교수 특강도 몇 번 했는데 이 철학과 김윤동 교수 강의를 듣고 이 딸이 대학생 때 우리 교회에 왔어. 지금은 물론 40 넘었지. 이 딸이 자기 오빠가 친정에 쫓겨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 막 좌절이 돼가지고 시어머니, 자기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너무 힘이 빠져있다는 걸 알고 어버이날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잖아. 아버지, 오빠한테 속 많이 상하시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상도 오빠라고 있는데 그 오빠도요 놀다가 삐빠이 져가지고 그 집 언니가 애 버리고 도망갔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때 그 상도 오빠가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변화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아마 오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오빠가 목사님으로부터 그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을 듣고 살아났어요. 뭐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았죠. 딸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야 은주가 이런 편지를 보냈더라 하면서 자기가 그 아들한테 이 편지 이야기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이야기 듣더니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 이랬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파트 위에 목한보라고 옛날에 커피숍 있었거든. 지금은 맥주집으로 바뀌었거든. 승마장 건너편에.
그 커피숍에서 처음 본 남자를 만나겠어. 알고 보니 우리 아파트 살더라고. 그 만나가지고 커피숍 2층에서 처음 만났는데 뭐라 했어요. 할 수 없이 또 2시간 더 울면서 자기보다 더 큰 절망을 내가 내놨잖아. 니는 그래도 와이프가 자식 키워주잖아. 니만 쫓겨났지? 나는 자식이 같이 있고 받았다. 그 2시간 더 울면서 매니저를 쫙 이야기했어. 근데 이 남자가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어떻게 될게요? 확 살아났다. 이 친구가 바로 그 다음 주로 자기 여동생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왔어. 지금 한 벌써 3, 4년 전 이야기라. 이 친구 어떻게 될게요? 바다 이야기 이런 거 다 정리되고 사람이 변하니까 와이프가 남편을 집으로 다시 들였고요.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서 자기 초등학교 애를 우리 교회에 보내더라고. 요즘 어떤지 알아요? 자기 또 나와. 이 와이프가. 이 집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 집안이 살아나게 됩니까? 이 강아지 똥같이 버려지고 비참했던 내 과거가 이 사람들 안으로 어떻게 됐어요? 스며들어갔어요. 이게 비결이야. 사람을 살리는 비결.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배운 이게 공짜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사실 어디서도 이걸 가르치지 못해요. 내가 상대방에 먹히면 상대방이 살아난다. 먹히려면 내가 상대방보다 작아져야 하고 소화되려면 내가 형체가 없어져야 한다. 내가 꼭 이래야 한다는 어떤 고정된 것이 있으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 딱 맞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우리한테 말하기를 꼭 이래야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내국을 믿으니까 이건 꼭 이래야지. 이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꼭 이래야 되죠. 법이죠. 법. 이게 원리예요. 군인은 반드시 군대에서 3년 동안 복무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어떤 데서 참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윤일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 틀 안에서 소화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을 강요하면 죽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차우면 윤일명, 터지면 임명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전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강론으로서 부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릴 때는 정해진 어떤 룰, 내 고정관념, 내 오름 이런 걸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형체가 없어져요. 저는 형체가 없는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났어요. 꼭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몇 년 전까지 와서 저를 돕고 강의를 했던 미라라고 있잖아요. 영연마. 영연마하고 딱 살아보니까 정말 내하고 안 맞더라고요. 15년 우리가 같이 살았잖아. 어릴 때부터 막 명희가 4보다 4살 어리거든. 어릴 때부터 막 갓난 애기들도 잘 따라다녔어요. 내 모든 걸 다 따라오고 그랬죠. 근데 약속을 딱 잡잖아요.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어요. 10몇 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없어서 내 정신병 걸렸어. 더군다나 나는 친밀하고 체계적이고 막 이렇거든. 깔끔하고 막.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면 시간 못 지킬 때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자기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난다든지 알람이 꺼져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99분 지키려도 한 번은 못 지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건 자기를 모르는 거죠. 나는 꼭 이런 사람이야. 이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늘 말하죠. 곰팡이는 어떤 온도와 습도가 맞춰지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김미라를 살인하든지 미워 죽는다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모세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도 좋은 거죠. 지켜야죠. 어떤 사회를 지탱한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긴 해. 살인 안 해. 근데 속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여전히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고 있죠. 팽팽과 조금만 되면 우리 살인해요. 지금 살인하면 감옥 가니까 안 하지. 옛날에는 힘센 놈이 그냥 죽여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는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래야 한다. 이거 여기로부터 해방된 것이 나도 살고 상대도 살면 길이에요. 상대방에게 스며들어가는 길이고. 오늘 우리 강아지 동을 통해서 우리 별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둘째치고 엄마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나요. 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푸시면 신랑에게도 이렇게 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 크게 은혜를 베푸시면 쉽게 잘 안 될 거라. 그래? 어떤 마음이 계속 내게 오면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이 마음이 생겨요. 저는 울명의 영화를 보면서 배우자잖아. 내가 지난주에 사랑에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울명의 영화는 항상 물었다고 했죠. 한도씨 내 사랑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묻는 거야? 당신 나를 에로스 해? 이렇게 묻는 거지.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나는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 필요밖에 없죠. 자기 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니까. 남편이 사랑한다 한다고 그거 진짜 속으면 안 돼.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와야 되죠. 뭐가 와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라고 했어. 아가페.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내게 와야 비로소 내가 그 사랑을 누구에게인가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이 사랑이 계속 오니까 비로소 우리 와이프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됐죠. 요즘은요, 뭘까? 이제 끝낼 거야. 아쉬워하지 말고 가. 요즘은요, 옛날에는 우리 와이프가 커피숍 가서 10분만 앉아있는데도 못 앉아있으니까 바빠가지고. 내가 뭐 바쁜지 몰라. 바빠봐야 기껏 당구장 가는 건데. 와이프가 그 연애하면서 한 5년쯤 되니까 커피숍 앉아가면 뭐다 끌고 있지. 내가 미치겠더라고, 미치겠어. 이 급한 성격에. 그리고 앉아가면 금방 한번 안고 그냥 풀고 이래요. 요즘은 우리 와이프가 풀 때까지 내가 안고 있잖아. 안 신기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안고 있어요. 꼭 안고 있어요. 이거 뭐 허그, 꼭 안고 있다니까? 내 일부러 우리 마누라가 못 견딜 줄 알거든. 왜? 우리 마누라는 내만큼 생명이 성숙하지 못해. 애기죠, 애기.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관점에서 남편 관이지만 생명의 관점에서는 우리 와이프는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지가 더 바빠졌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안고 있으면 자기가 푼다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계속 안고 있지. 옛날에 내가 먼저 풀었거든. 바빠가지고. 답답하고 뭔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머니, 여기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은혜주 강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오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계속 들어봐요. 은혜주 강의도 부족하다. 그러면 심화반 강의도 들어보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게 이게 흘러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뭣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흘러오고 있죠.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이게 여러분들한테 흘러들어가고 있죠. 이 근원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예수의 제자들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처럼 그것이 결국 우리 목사님에게까지 흘러들어왔고 우리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한 인생이 제게 흘러들어왔어요. 또 제 인생도 누구인가? 제 인생이 아니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흘러가죠.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이게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돼요. 내가 살고 또 내게 속한 사람들, 내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그게 살리는 양식이에요. 오늘 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에게 어떻게 먹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이렇게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